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최도당 의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예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파트가 일자리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일자리 확대가 곧 복지 정책이고 저출산 해결책이며 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 꼭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사업을 보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안 보이고 그냥 정부 돈으로 단순직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고용 현황을 보면 4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은 실제 일자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고용시장에 착시 효과만 생기는 거지 진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김태기 교수님께서 이런 의구심이 사실임을 잘 설명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네. 지금은 세수 상황이 좋지만 현재 국내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실업률을 높아져서 일자리 재정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만한 일자리 사업은 가감하게 폐지하고 대신 실효성 높은 일자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부 안에서 폐지해야 할 사업과 실효성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을 언급하시기가 좀 힘드시면 좋은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 방식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해외 사례를 예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의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 지금 사업의 숫자 개수가요. 우리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아까 좋은 일자리 사업이라 한다면 결국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좋은 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이런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이 이제 숙련을 형성하는 데 도움되는 일자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직업훈련과 말이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을 같이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일부는 그런 게 있던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이 조림하시는 그런 훈련 사업과 또 그분들이 취업하는 이렇게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경우는 어쩌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적 자원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참 몇 달 알바하는 이런 일자리들 사업 부분들은요,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돌아간다면 그건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이 사회 부조 사업이죠. 그걸 성격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에도 우려가 큽니다. 이미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가 GDP의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정년까지 투입되는 그런 인건비와 퇴직연금까지 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OECD 국가의 경험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한 개 늘리면 민간 부분 일자리가 1.5개 파괴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없애는 예산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또 어떠한 연쇄 작용에 의해서 민간 부문 일자리가 감소로 기결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 구청에서 일자리 사업을 이제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청소 회사의 소속 직원인데요. 그분들이 구청의 소속으로 바뀌는 부분들이죠. 쉽게 말해서 사용자 사업주가 바뀌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이 원래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사업주만 바뀌었다는 그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여러 가지 뭐 급여 문제나 연금 문제 이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세부담이 덜모로 해가지고 민간 부분을 압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가 늘면 민간이 1.5개가 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사실은 지금 그 OECD나 유럽 국가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 부분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줄여 나가느냐가 지금 모든 지금 총력을 좀 메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사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하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는 올해 조세 부담률이 일본을 앞서게 되고 국민 부담률도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의 부담률이 높은데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응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으셨는데요. 저희 국회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교수님께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 단계에 명시한 것은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셨는데요. 자칫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지 저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세입 증가가 감소하면 세출 증가, 즉 정부 지출을 줄여서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균형 재정을 맞추려면 어디 먼저 손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재정 지출의 전면적인 증가가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김대중 정부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를 대폭 확대했지만 일반 그 행정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일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략을 하고 정말 불교불급하고 필요한 민생 예산 같은 경우는 대폭 확대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균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 예산 기조를 보면은 그러한 노력 없이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높이 가져갔다는 점에서 다소 그 균형 재정에 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학년이 만났으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SOC, R&D 등 성장 동력 예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매우 적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불필요한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그러면 SOC 사업은 당장 그 고용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R&D 등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양질의 그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로 모든 분께 질의를 하지 못하고요. 서면으로 그 제출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심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질문 순서 되시겠습니다.